지방직 7급 이번에 시험 치느라 수고하셨고요. 1번부터 차분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난이도 이런 거야. 저번 총평 때 말씀드렸지만 총론 15문제는 아주 쉬웠고 5문제 강론 나왔는데 그중에 한 2문제 정도가 좀 지엽적이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좀 지엽적이고 어려웠죠. 그래서 한 2~3문제 정도가 까다로웠다. 이 정도였습니다. 자, 1번 쭉 보시면, 자, 1번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1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이번 25년도 공무원 시험들에서 계속 이제 뭐 한 2번 정도 건드렸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대집행하려면 의무가 불이행돼야 되는데 그 의무는 애초에 누가 부과하느냐? 법령이 직접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그 법령에 근거해서 하명의 형태로 부과할 수도 있고 자, 이번 보시면 협의 취득, 뭐 보상 합의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 안에 약정을 넣었다면 이 약정은 사법상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가 되고 그러니까 공법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대집행 대상 안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 대집행은 퇴거, 인도, 점유이전, 명도 다 똑같은 얘기죠. 원래 퇴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부수적으로 지금 내가 퇴거를 하려고 한다. 또는 어떤 키워드 나올 수 있느냐? 건물 철거 의무자가 약간 그 지금 전자칠판 제가 처음 써보는 거라서 다른 층 거 쓰다 처음 써본 거라 약간 좀 글씨가 애매하네요. 철거 의무자가 점유자다 이렇게 또박또박 써야 되는구나. 자, 이런 얘기 나오면 부수적으로 퇴거시킨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예외적으로 대집행할 때 퇴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구체적으로는 저기 그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이 사람이 저항하면 경찰 불러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시켜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기본서 부록에 있는 그 법조문 보면서 우리 개별법 조문 특강 했었죠. 그래서 자, 원래는 야간 집행 글씨를 천천히 쓰니까 잘 나오네요.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밤에 사람 자고 있는데 철거하면 깜짝 놀라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규정이 돼 있었죠. 읽어보면 하나같이 깜짝 놀랄 일이 없어. 이 업무 시간 자체가 밤이야.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착수를 했어. 그러다가 늦어졌네요. 그러다가 해가 졌대. 그럼 깜짝 놀랄 일이 없죠. 뭐 이런 등등 뭐 너무 긴급하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 야간 집행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자, 쭉 내려가시면 2번 같은 경우는 2번에 1번 행정소송이랑 비교해야겠죠.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행정부 수반인데 어떻게 행정부에서 행정심판하겠어요. 근데 비교해야 될 게 행정소송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 파트 가시면 대통령을 직접 피고로 삼아서 소송하는 아주 유명한 케이스 있죠. 친일파 서울취소 사건. 자, 2번 보시면 자, 이것도 원래 반복된 처분 논점이죠. 반복된 처분 논점. 이게 전자칠판이 저랑 지금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그 글씨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오디오를 위주로 좀 들어주세요. 반복된 처분은요. 원칙적으로 1회차만 처분성이 있고요. 2회차부터는 처분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대집행의 계고 그 다음에 체납 처분의 독촉, 그 다음에 통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외가 되는 게 거부 처분인 거죠. 거부 처분은 반복되는 족족 처분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3번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걸 수 있겠느냐? 우리 판례랑 법조문이 고유한 하자가 있을 대로 한정짓고 있고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처분의 성립 요건 적법 요건 할 때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보시면 되게 지엽적이지만 하지만 양심 있는 출제죠. 빈출 선지를 1, 2, 3번 구성해서 여기까지 소거하면 이거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 제가 업로드해드린 거 읽어보면 국회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란 거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서 풀어야 돼. 이 명령 규칙이란 건 헌법상 용어인데 법규 명령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문이 전제로 하는 건 구체적 규범 통제
를 전제로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반드시 기본서 돌아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넘어가시면 어디 있느냐? 3번 보시면 1번 이것도 아주 자주 나왔죠. 소송하다가 피고가 그냥 들어서 죽음한다 해가지고 증거를 복사해가지고 제출해서 원고한테 이미 공개가 됐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원고가 이 공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를 수 있잖아요. 사본, 그 다음에 열람,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분명히 정보통신망 달라고 했겠죠. 아직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이 안 됐으니까 소의 이익은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냥 초장부터 너무 쉽게 나왔고요. 2번. 자, 내가 달라고 하니까 야, 네 친구 이미 다른 사람한테 공개됐고 또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다.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정보공개법은 국민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자 그랬죠. 오히려 공개할 이유도 된다는 거죠. 딴 사람 줬는데 나는 왜 못 줘?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왜 나는 못 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그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 4번 묶어서. 처분의 적법성은 정보공개법을 떠나서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가 입증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공개 사안에서 지금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죠. 거부처분이죠. 이 거부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겠죠. 없어서 못 준다와 있는데도 못 준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없어서 못 준다가 3번입니다.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입증 책임, 처분의 적법성, 공공기관. 있는데 못 준다면 어떻게 논의가 흘러가요? 비공개 사유 1호에서 8호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 점을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4번. 아무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방금 설명했던 있는데 못 준다죠. 그 부분도 3번이랑 맥락이 똑같죠. 공공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는데 똑같죠. 당연히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겠죠. 개괄적인 사유 가지고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오시면 4번의 1번도 너무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항고소송 안 되죠.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처분이 아니다. 통고 처분도 처분이라고 부르지만 처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다투어야 되느냐? 항고소송이 아니라 자, 이 앞부분도 틀린 겁니다.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가 실효가 되고 그러면 항고소송이 아니라 과태료 재판, 정확히 말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불복 절차로 넘어가게 되죠. 자, 2번도 과징금이랑 영업정지랑 성질 똑같다. 쭉 읽어보면 아무튼 고의과실 고려하지 아니한다. 비교해둬야 될 게 이 과태료죠. 과태료는 고의과실 있어야 부과 가능하다. 자, 3번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공매 결정, 통지, 공매 처분 중에 처분성 있는 유일한 것은 마지막 단의 공매 처분. 그럼 공매 통지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다투어야 되느냐? 공매 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면 되는 거지 공매 통지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4번도 아까 과태료랑 같은 맥락이죠. 처분이라고 부르지만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 제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안 내기로 맘먹으면 경찰서장이 먼저 직결심판 청구하고 이 결과마저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검사가 공소제기해서 즉 기소를 해서 형사법정의 피고인 자리에 이 상대방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는 고민할 수 있게 납부할지 말지 고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둘 다 기다려가 되는 거겠죠. 자, 5번 가시면 5번에 1번. 자, 자귀 의무. 자귀 의무 얘기가 왜 나올까요? 부자귀를 가지고 내가 문제 삼고 싶거든요. 너 뭐뭐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니? 아무튼 이 자귀의무란 걸 위반했다.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싶다는 거고 원칙은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게 맞는데 있어야만 하느냐? 언제도 가능하느냐? 널리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됐을 때로 확장될 수 있고 우리 부작위 판례에선 또 뭐라고도 하느냐 초법규정 1차적으로 자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2번 보시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경제 작용은 빠지고 공적 작용 안에 비권력적 작용 들어가고 3번 부작위로 인한 것도 당연히 자 2조이랑 뭡니까? 이 안에 유형 1과 2가 들어있죠. 당연히 국가배상법 요건 충족해야겠죠. 4번 이거는 여러분 이거 틀렸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직전에 치러진 원래 중요한 판례기도 했지만 제 기본서 기준 그림까지 2개 그려놨죠. 원래 중요한 판례기도 하지만 직전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서 경찰관이 어떤 이제 그때 그 실제 사안에서는 그 범법자의 차량, 도주 차량을 이제 쫓아갔죠.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쫓아갔을 때 도주 차량이 사고 일으켜서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요건 절차 지켰으니까 적법한 행위를 한 거다. 국가배상 책임 없다. 뭐 이런 결론이었죠. 자, 넘어가시면 6번입니다. 강론이고요.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즉시강제 비스무리한 것들이 우리 행정법 영역이고 이걸 넘어선 영역, 경찰관 분들이 수사를 하고 누구 구속시키고 하는 건 우리 학원 저기 해커스 경찰학원에서 배울 몫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불신 검문은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있으면 영장 받아서 사람 체포하고 구속시켜야죠. 불심 검문으로 되겠습니까? 자, 2번은 어떤 사안이었냐면요. 시간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청에 전국 단위로 뭐 이제 사람들 시위대들 올라와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 집회 신고하신 거요. 금지할 겁니다. 라고 정부가 막아버린 거예요.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충북 제천에서 출발을 하신 겁니다. 서울하고 150km 떨어져 있었고 5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하려고 한 거를 거기서 막아버린 거예요. 좀 너무했다는 거죠. 서울시청 갈 거란 건 알지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면 제천에서 그냥 화장실 가던 사람도 붙잡아다가 너 불법 집회 가려는 거지. 다 행동에 제약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오버하지 말란 얘기고. 자, 3번도 원래는 불신 검문하려고 할 때 신분증 제시 당연히 해야죠. 네가 뭔데 나 검문합니까? 알려줘야 되지만 이미 알아.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아. 그러면 보여줄 필요 없다. 상식적인 얘기고요. 4번은 그 해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문이 보시면 이게 지금 몇 번이죠? 이게 6번이었죠. 자, 6번에 4번 해설 보시면 법조문 실어놨거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에 의해서 1항 1호도 있고요. 2호도 있어요. 1항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올해 2025년도 정확히 어떤 시험인지 제가 지금 떠오르지는 않는데 아무튼 1항 1호 안에 뭐 포함한다 돼 있죠. 이것도 기출됐던 부분이고 그걸 보고 참조해서 지금 2호 낸 거예요. 정황상. 그러니까 1호도 같이 공부를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 때문에 지금 뭔가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지가 갖고 있는 책임을 초과해서 손실을 입었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출지문은 풀고 맞췄다 틀렸다고 끝나면 공부 안 된 겁니다. 다른 거 관련된 거 뭐 있는지를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자, 7번에 1번 건축허가 대물적 처분이죠. 물건 건물에다가 붙여주는 허가증 똑같은 얘기가 석유 판매업 등록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누가 건물 갖고 있는지는 인적 요소는 자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형식적 심사만 아이고야 오늘 전자칠판이 저랑 참 궁합이 안 맞네요.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됐죠? 심사의 대상으로 아예 삼지 않는데요. 이건 틀린 거죠. 제한적으로 심사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제한적으로는 어쨌든 하긴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자 이것도 틀렸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직전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25년도 국가직 7급. 면허 취소 중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놈은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 기속행위죠. 그러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가 아예 발생 안 한다. 자 3번 아무 말 없으면 인가 강악상 인가고 기본행위 하자 있으면 인가처분 다투는 거 소이익 없어서 각하되겠죠. 자 헷갈리는 거 기본행위 무효면 일단 인가도 무효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본행위에 지금 하자가 있는 경우니까 기본행위 갖고 다투어야 된다. 4번 자 올해 이제 한창 이슈가 됐었죠. 지금 시장님이 토지개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던 거 잠깐 풀었다가 다시 지정했었죠.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저는 뭐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고요. 이거 지금 서울 전역으로 허가구역 확대됐죠. 그래서 지금 집 살려면 구청에다가 나 이거 자금 뭘로 조달했고 이거 무리하게 대출받은 거 아니고 실제 거주할 거고 다 이거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허가라고 불리지만 이거 인가고요. 자, 이거 특이한 게 금지 해제는 강학상 허가 얘기고 특허는 지금 강학상 말 그대로 특허네요. 인가는 허가도 아니고 특허도 아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선지고 8번 이것도 기본 개념 묻는 문제죠. 효력 발생되려면 우리 집 앞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도착을 한다는 건 뭐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있은 날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 집 앞에 택배 도착 그 다음이 언박싱. 그러니까 안 상태가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가 꼭 직접 받아야 되느냐. 저 지금 밖에 나와 있죠. 제가 집 비우면 우리 집에 만약에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내 직장이라면 내 직원들이 받아도 네가 받은 거랑 똑같다. 자, 2번 보시면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송달이 잘 돼야 된다는 거고 정식으로 송달되기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 내가 처분 내용 알았대요. 있은 날 안 날 혹시 그때 미리 도래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식 송달을 전제한다. 3번도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성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이 있다는 거죠. 외부에 표시됐다. 택배를 발송을 해야 일단 성립이 되는 거고 뭐 뒤에는 똑같은 얘기죠. 자, 4번은 제가 조금 뿌듯한데 이거 최근에 기출된 적 없는 표현이에요. 법조문인데요. 거기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뭘 했냐면 송달 안 되면 공고를 해야 된다. 어디 갔느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법조문에 보면 오프라인 공고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또는이 틀린 거죠. 하고 플러스 온라인 공고도 같이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수업할 때 뭐라 했냐면 내가 출제인이라면 기출은 안 됐지만 이거 또는으로 바꿀 것 같다. 이런 얘기 몇 번 강조했거든요. 그게 정답 선지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9번. 자, 9번에 3번하고 1번은 조금 같이 결합해서 봐야 돼요. 1번 선지가 조금 뭐랄까 좀 너무 세부적인 얘기야. 자, 3번 보시면 자, 인허가 의제 처리를 내가 신청한대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꼭 이걸 다 세트로 신청해야 되느냐? 이거 맥도날드 빅맥 세트로 제가 비유했죠. 당연히 빅맥 세트가 가성비 좋은데 단품 못 먹어요? 그건 아니죠. 세트 꼭 신청할 의무는 없다. 맞는 얘기인데 자, 1번은 좀 까다롭습니다. 1번은 자, 보세요. 주된 허가 건축 허가고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지금 개발 행위예요. 자, 이 두 개는요. 자, 원래 3번 논리를 적용하면 당연히 건축 허가 하면서 이것까지 의제해달라고 동시에 신청할 의무는 없어요. 없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건축 허가를 하려는데 개발 행위란 게 무슨 의미래요? 말 그대로 건축행위 그 자체래. 건축행위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으면 건축이 돼요, 안 돼요? 건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맞다. 원래 일반론적으로는 꼭 세트를 시켜야 되는 건 아닌데 하필 주된 인허가가 건축 허가고 관련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라면 얘네는 성질상 불가분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만큼은 같이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는 동시에 심사 결정되도록 해야 된다. 무슨 얘기? 사실상 같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1번이 좀 TMI였는데 상관없죠. 2번이 원래부터 너무 자주 나온 선지죠. 자, 인허가 의제가 되면 절차 집중은 동그라미, 실체 집중은 X랬죠. 지들끼리 행정청 간의 협의 절차 거치면 되지 그와 별도로 인허가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를 위한 이 절차는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자주 나오는 선지였고요. 4번도 자, 제가 우리 기본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안 자체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어떤 빅맥 매장을 가니까 감자튀김 하고 햄버거를 팔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맥도날드 안에서는 감자튀김만 사신 분은 피크 시간에, 점심시간에 단체석, 4인석 앉지 마세요 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감자튀김 꼴랑 하나 사놓고 장사해야 되는데 4인석 혼자 차지하면 너무하잖아요. 자, 이런 규정이 있다 합시다. 자, 근데 나는 감튀를 어떻게 주문했냐면 나는 햄버거를 시키면서 감튀까지 세트로 시킨 거예요. 심지어 내가 패밀리팩을 시켰어. 나의 햄버거 최대 한 10개씩 먹기 때문에 패밀리팩을 3개를 시켰다 합시다. 그래서 막 이만큼 안고 그 안에 감자튀김 5개씩 있어. 이거 들고 나 혼자 점심시간에 4인석을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맥도날드 종업원이 이 규정을 들먹이면서 당신 감자튀김을 갖고 계시니 4인석 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 규정의 취지는 뭡니까? 얘만 꼴랑 하나 시켰을 때 여기 앉지 말란 거지. 나는 지금 거의 이 맥도날드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여기 감튀 좀 껴있다 그래서 여기 앉지 말라는 법은 없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자, 햄버거 있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 감자튀김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는 규정이 있대요. 자, 세트 메뉴가 있대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자,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 여기서 이제 다른 법률이라 하면 주된 인허가 관련된 법률이 아니니까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관련 법률이죠. 다른 관련 인허가 법률에 의해서 그 관련 인허가에 관한 모든 규정까지 다 적용을 시켜야겠느냐, 무슨 얘기? 감자튀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라 하면 이 지금 규정 4인석 앉지 말라는 규정도 포함이겠죠. 이것까지 모두 이런 경우까지 세트를 산 경우까지 의제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다 적용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문장도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이렇게 애둘러서 설명을 안 하면 실제 사안은 더 어렵기 때문에 아예 수험생한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딱 요 정도 의미입니다. 햄버거 주면 감자튀김 세트로 준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래서 이걸 의제를 받았는데 얘를 받았음을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여기에 다 적용됐다고 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정답선지 자체는 너무 쉬웠죠. 자, 10번입니다. 1번과 2번 비교하셔야 되고요. 자, 원칙적으로 법조문 뭐 조례든 고시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법조문 형식이면 항고송 대상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요. 2번이 1번이 예외입니다. 우리 항상 보는 거죠. 보건복지부 고시, 다른 집행행위 매겨 없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고시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예외를 외우고 나머지 원칙은 내가 모르면 원칙대로 찍으면 된다. 자, 그런 얘기고 뭐 사실 1, 3, 4번이 워낙 빈출이라서 3번 행정규칙이래요.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위반했는지 아닌지 대외적 구속력 없으니까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아무런 영향 없다. 다만 4번입니다. 재량 준칙 얘기가 나오면서 그 자체는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 없는데 되풀이돼서 행정 관행이 이루게 되면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유구속 법리가 발생하죠. 자, 그런 얘기고 자 11번 같은 경우도 너무 자주 나오죠. 자, 여기서 피고를 물었네요. 피고를 물었으면 권한이 뭐 위임됐니 내부임됐니 대리를 하고 있니 안 중요해요. 왜? 피고는 원칙적으로 곧 죽어도 명의자에게 부여되니까. 물론 예외는 있지만. 자,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이루어졌는지만 보면 SH공사, SH공사.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피고 묻고 있네요. 내부 위임 받은 행정청이니까 수임관청이죠. 근데 위임관청이라 했으니까 틀린 얘기. 3번은 강론입니다. 자, 권한을 위임을 했대요. 무슨 얘기죠? 아예 이전시켰다는 거죠. 아예 이전시켜놓고 야, 너 그 일 하려면 나한테 사전 승인 받고 나하고 협의해.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권한 이전했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가 맞고요. 4번도 총론에서 자주 나오죠. 정결규정 위반했다. 태안 군수님이 자리 비운 사이에 내부 규칙 정결규정 만들어서 부군수야 너가 내 대신 공문 쓰고 내 도장 찍어 라고 내부 규정 마련한 거예요. 근데 그 부군수가 이 정결규정 위반해서 재무과장한테 짬처리 시키고 자기도 놀러 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재무과장이 내부 규정인 정결규정 위반했네요. 자, 근데 이 정결규정 뭐라고요? 아까 봤던 몇 번이야? 10번에 3번 이 행정규칙이죠. 그러니까 정결규정 위반한 거 그 자체는 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처분을 무효로 보아야 되느냐 이 얘기는 지금 주체하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주체하자는 언제 발생하죠? 피고가 권한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누구 이름으로 처분이 됐다고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이 됐다고 하니까 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 즉 태안군수가 피고 자리에 앉겠죠. 요 놈한테 너 권한 있니? 라고 그러면 처분권자래잖아요. 권한 있으니까 주체하자 없다고 봐야겠죠. 자, 12번 가시면 이것도 아주 빈출이죠. 12번에 4번은 자, 이거 법조문 너무 자주 나오죠. 네가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월 500. 그런데 자, 늦게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뭘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신규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어떤 수업, 어떤 교재를 받든 간에 계속 반복된 얘기죠. 더 이상 부과는 못하지만 옛날에 부과해 놓은 거 징수할 수는 있죠. 자, 1번도 자주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20년도, 21년도, 22년도가 있다 합시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일단 당연히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니까 시정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뒤에 계고를 해야 되고, 통지는 뭐 안 중요하니까 생략합시다. 그러면 부과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안에서는 어떤 사안이었느냐? 명령은 일찌감치 했어요. 그래서 의무 부과는 옛날에 해놨으니까 뭐 21년도, 22년도에도 계속 명령은 내려진 상태였던 거죠. 근데 계고는 이때 뒤늦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둘 다 충족된 때는 유일하게 언제야? 22년도죠. 이때만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뭐라 돼 있죠? 한꺼번에 부과를 했다 그러죠. 한꺼번에 3개년 다 부과해버리면 안 되겠죠. 부과할 수 없다. 자, 이번은 조금 TMI인데 해설에 제가 판례 원문 실어놨거든요. 원래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자, 12번의 2번 해설인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으로 나눠져 있죠. 양가로 1번이 사실 메인이 아니라 양가로 2번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양가로 2번이 실려 있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앞에 이행강제금 때리기 전에 갑자기 부과 예고라는 공문이 우리 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거 성질이 계고다. 그러면 이 계고에서 양가로 2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해설 2번. 계고서가 날려온 건데 거기 보니까 너 이만큼 의무 불이행했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100만큼 의무를 원래 법적으로 부담하는데 나한테 120을 불이행했다고 계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양가로 2번 끝까지 읽어보면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의무를 초과해서 120만큼 때려버렸대요. 그러면 내가 원래 법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는 얼마다? 100인데 지금 20초가 있으니까 20만큼은 위법하다. 이렇게 된 거죠. 3번도 너무 잘 나오죠. 자, 공의무 승계 원래 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되는데 안 되는 거의 유일한 게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고 이유는 일신 전속적이라서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한테 부과했으면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번 상반기에 우리 이제 그 지방제 구급도 그렇고 회사 분할 과정에서 뭐 과징금이나 뭐 시정조치나 이런 거 승계되느냐 안 되느냐 엄청 복잡한 논의가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문제 풀일 때 다룰 건데 미리 제 카페에 그 자료실 게시판에 제가 그림으로 이쁘게 기출이랑 같이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가서 같이 플러스 알파까지 정리하시면 내년 시험에 이제 공의무 승계 파트는 잘 대비가 될 겁니다. 자, 13번 넘어가시면 자, 13번 강론인데요. 자, 13번도 1번만 사실
이 조문 자체를 몰랐어도 1번을 우리가 총론에서 배운 논리로 잘 추론을 하면 1번 소거되고 3번, 4번은 너무 빈출이니까 그냥 소거하고 하면 2번이 이제 솔직히 진짜 오바스러운 지문인데 2번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다. 자, 1번 봅시다. 일단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소청심사 이게 그거잖아요. 공무원 징계할 때 우리가 특별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로서 거치는 그 행정심판 얘기잖아요. 이 재결 안에는 취소명령 재결이란 것도 있어요. 우리 일반 행정심판에는 취소명령 재결이 옛날엔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그 뒤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명령 또는 명령 재결이 내려졌대요. 결정이 있게 됐대. 명령 제기를 내려졌대. 자, 그러면 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이거였나 보죠? 징계처분, 징계부과금이었나 봐.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피청구인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재결 내렸으니까 나가서 취소해! 라고 의무부가 있고, 변경, 나가서 변경해! 라고 의무를 부과했네요. 자, 그러면 이 취소명령, 변경명령 재결에는 형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개념적으로. 형성력이란 건 재결만 확정돼도 바로 청구인이 원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그 효력인데 형성력은 없는 거죠. 왜? 나가서 이 명령을 이행을 해야 청구인이 원하는 관계, 원하는 법률 관계가 비로소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자,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을 해야, 그래야 옛날에 내가 두드려 맞은 이 여러 가지 처분의 효력이 그때 가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된다는 틀린 얘기지. 개념적으로 명령 재결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총론 논리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 3, 4번 먼저 봅시다. 자, 3번은 지금 두 가지 논리로 풀 수 있는데요. 자, 원처분이 지금 원래 뭐였느냐? 감봉이었네요. 감봉이었고 그 다음에 재결이 내려졌는데 소청심사 결정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견책으로 깎아줬대요. 자, 그럼 원처분주의 논리로 한번 가볼게요. 원처분주의 논리에 따르면 나는 이 견책마저도 못 받아들여. 그러면 재결 고유하자가 있지 않는 한 뭘로 가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재결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원처분 갖고 내가 소송을 걸어야겠죠? 근데 여기 고유한 위법을 주장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봐야겠죠? 근데 읽어보니 이 소청 결정 안의 내용 중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대요. 이건 고유한 위법을 주장한 걸로 볼 수가 없죠. 뭐랑 비교됩니까? 재결에 이유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재결 고유하자인데 재결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건 재결 고유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청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원처분주의에 따르면 틀린 얘기. 자, 그 다음에 우리 변경 처분의 논리로 보자면 깎아줬네요. 깎아주는 감액 경정이네요. 그러면 나중에 감액 경정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견책이 있는 걸로 보죠. 소송 대상도 뭘로 본다? 이 앞에 걸로 본다. 그러니까 그 논리, 변경 처분 논리, 감액 경정 논리로 봐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자, 4번 가시면 필요적 전치주의인데 여기 거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났죠? 자, 이런 얘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해설 보셔야 됩니다. 좀 많이 어려워요. 아주 오바스럽게 낸 선지이고 나머지 소고에서 풀라는 의도가 아주 명백합니다. 근데 기왕 나왔으니까. 자, 해설 2번 해설 보시면 양가로 1, 2, 3으로 제가 쪼개놨는데 자, 양가로 1번이야.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뭐 아무튼 소청심사 걸쳐서 행정소송 갈 수 있고 이 선생님이 자, 양가로 2번 국공립학교 선생님이면 말 그대로 국가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때 소청심사 결정이 나왔네요. 근데 나는 이것마저도 못 받아들이겠어. 그럼 웬만하면 원처분주의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원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가야 되죠. 그럼 피고 당연히 누가 돼야 되죠? 원처분을 한 사람 누구예요? 그때 인사권자, 뭐 학교일 수도 있고 교육청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 그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면 된다. 근데 그에 반해서 본론 나오는 거죠. 양가로 3번 사립학교 교원이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립학교 교원이면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자, 제가 그 기본서에 정리해 놓은 필기 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 기본서의 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좀 한번 가볼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교원 얘기입니다. 사립교원이라고 줄여 쓸게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사립학교에서 받은 징계가 처분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나 사립학교, 그냥 삼성전자에서 징계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분이 아니고 이건 사법상 행위입니다. 사업상 행위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원래는 삼성전자 직원이 징계받았듯이 이거 민사소송으로 가서 다퉈야 되는데 하나 정도 그 길을 더 열어줬다는 거죠. 너가 소청심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어 라고 길을 하나 더 열어준 게 특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청심사를 가서 소청심사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결정이 국공립학교 교원이었으면 비교해 봅시다. 그 징계가 말 그대로 처분이었겠죠. 이걸 가지고 소청심사 거쳐서 결정 받았으면 이거는 재결이었어요. 그쵸? 근데 재결일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처분해서 행정심판 다녀왔으니까. 근데 사립학교 교원은요, 앞에 행정처분을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 갔다 온 적이 없잖아요. 얘는 애초에 처분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행정부 안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뭔가 지금 공권력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딱 정해줬네요. 그러니까 얘는 재결이 아니고 얘가 비로소 원처분이 되는 거죠. 국공립학교에서는 징계 자체가 원처분이었는데 사립학교는 얘가 원처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사립학교 교원이 이마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소송을 가고 싶대요. 자, 그러면 국공립학교는 비교해 봅시다. 국공립학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원처분을 한 징계권자를 피고 자리에 앉혔는데 사립교원은 지금 사법상 행위는 처분이 아니까 얘를 가지고 소송 갈 수는 없죠. 행정소송. 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이 원처분이란 놈을 가지고. 그럼 이 원처분이란 걸 한 놈이 누구예요? 소청심사위원회니까 특이하게도 국공립학교는 아까 피고가 징계권자였는데 사립교원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피고가 누가 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된다는 거죠.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피고가 달라요. 국공립학교랑. 자,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지금 소송 가 있습니다. 뭔가 좀 구도가 이상하죠. 정작 징계를 때린 놈은 사립학교는 소송의 원피고 자리 그 어디에도 없죠. 근데 이러면 소송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굴러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애초에 징계를 때려서 이 모든 지금 분쟁의 원흉을 제공한 이 징계권자, 이 사립학교, 뭐 여기서는 어디 갔냐? 자,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자, 사립학교 장이라고 돼 있네요. 사립학교 장은 그러면은 소송에 어떻게든 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참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해설 다시 보시면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문단이 있죠? 밑줄 제가 쳐놨습니다. 우리가 행정법 총론에서 배운 16조에 따른 제3자의 소송 참가도 가능하고요. 플러스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 참가라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이번 질문은 심지어 앞에 나온 행소법 소송 참가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뒤에 나온 민소법 보조 참가 가능하겠느냐, 이것만 지엽적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려면 제가 밑에서 아까 그렸던 우리 기본 강의 때 이거 배웠었죠. 대상적격 파트 맨 끝에 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소송 가면 피고가 여기 있고 피고가 얘가 되고 사립학교 장은 피고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참가해야 되네. 그 다음에 참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오버했고요. 나머지 소거란 얘기죠. 자, 14번도 이거 환매. 자, 환매 나왔으니까 합시다. 자, 14번 해설 봅시다. 자, 환매라는 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의의는 14번의 4번 해설에 제가 91조 토지보상법 91조 1항 소개해놨거든요.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헌결정 두드려 맞고 개정된 건데 거칠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좋은 공익사업 한다고 해서 헐값에 돈 몇 푼 받고 토지 줬는데 보니까 너 사용 안 하네?
내가 좋은 뜻에 사용해달라고 싸게 넘겼는데 사용 안 하네? 그러면 사용 안 하게 된 날로부터 대충 10년 이내에 내가 원래 받은 돈 주고 옛날에 내가 넘긴 땅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보상법 91조 환매권이고, 자 1번 선지 보시면 1번 해설 볼게요. 환매권은 형성권이래요. 무슨 얘기냐? 요건 갖춰서 내가 의사표시 날리면요 저쪽에 도착했을 때 바로 땅 돌아오고 나는 돈 주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자, 그런 얘기고 2번 보시면, 자 2번은 조문이 있는데요. 91조 5항 보시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재결로 넘겼겠죠? 넘기면 토지잖아요. 토지 등기부에 이거 이 사람이 좋은 뜻에 쓰라고 넘긴 거임 하면서 등기가 돼요. 협의 취득된 겁니다. 수용 재결로 넘어간 겁니다. 등기가 돼요. 등기가 돼요. 그럼 누구나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렇게 넘겼는데 똑같은 상황. 한 10년 뒤에 보니까 사업 폐지돼가지고 이거 내가 다시 환매권 행사에서 돌려받고 싶어. 자, 근데 문제는 옛날에 내가 넘긴 놈은 A라는 놈인데 A가 사업 폐지시켜놓고 B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해서 너가 이어봐서 다른 사업해 라고 넘긴 거예요. 자, 그럼 내 입장에서 원래 내가 옛날에 딱 넘긴 놈은 A지 B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B한테도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제3자란 건 그 B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3번도 지금 참 어려운 우리 민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찬찬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뒤에 보시면 조문이 있죠. 조문 먼저 읽어볼게요. 91조 사항입니다. 자, 토지 가격이 옛날에 내가 넘겼을 때는 10억에 넘겼다고 합시다. 10억 받고 딱 넘긴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지금 환매권을 행사한다면 무슨 얘기죠? 10억을 돌려주고 땅 다시 돌려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참 뒤에 부동산 가격은 맨날 오르잖아요. 슬프게도. 한참 뒤에 내가 땅을 돌려받고 원래 받았던 10억만 주려고 하니까 땅값이 20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환매권 행사한 거 좋은데 미안한데 언제적 10억을 돌려주는 거야. 지금 기준으로 20억은 줘야 내가 땅 다시 돌려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법하죠. 자, 그러니까 91조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서로 협의 좀 해라. 가격 변동된 거 반영해야지. 협의하되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소송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땅값이 올랐다면 더 내가 돌려주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더 돌려받고 땅을 다시 내가 돌려받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이 판례는. 자, 내가 10억 주고, 처음에 10억 주고 땅 받으려고 했어요. 하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뭔 헛소리냐, 20억 줘야 된다 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대안이 있겠죠. 일단 10억 받으시고요, 땅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증액 얼마나 10억을 더 돌려드릴지 5억을 돌려드릴지는 일단 나중에, 일단 땅 먼저 돌려받고 제가 10억 드린 다음에 나중에 협의를 거쳐서 안 되면 법원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대안, 이럴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야 20억 네가 마련해오기 전까지는 나 땅 못 줘. 그러니까 야 지금 협의 미리 하고 안 되면 미리 법원 가서 다 정하자. 그 다음에 20억이 되면 그거 한꺼번에 내가 돈 돌려주고 땅 돌려주고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안은 1번 방안이랑 핵심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20억을 풀로 주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땅을 일단은 안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1번 방안 뭐였어요? 일단은 땅 돌려주고 돈 10억 주고 나머지 10억을 더 내가 너한테 줄지는 나중에 따지자였잖아요. 근데 2번 대안은 그게 아니라고. 일단 내가 너한테 10억 플러스 알파 10억을 더 줘야 될지 먼저 정하고 그게 다 정해지면 땅을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해설에서. 자, 그 3번 해설에서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환매 성립한다. 무슨 얘기예요? 환매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 10억, 옛날에 받은 10억 그냥 돌려주고 사업시행자에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그냥 딱 넘어오는 거래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
아니 그 토지 등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해 현재 변경되었는데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일단은 10억 주고 땅 돌려받아.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밑줄 친 부분 있죠?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하거나 하락한 경우나 묻지 않는다. 환매권 행사하기 위해 그냥 옛날에 지급받은 거 미리 지급하면 족하다. 그러면 지금 20억 됐는데 10억 더 받아야 되는데 그 10억 증액시켜달라는 그 요구는 언제 얘기할 수 있느냐? 일단 땅 돌려주고 10억 뱉은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소로서 법원에 환매대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굵은 글씨 지금 땅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환매대금 10억 더 줘야지 그걸 내세워서 그 다음 페이지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완전히 민법 개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뭐 선이행 먼저 증액된 거 주거나 동시행 적어도 내가 땅 돌려줄 때 그것까지 줘야만 나 땅 돌려줄 수 있다. 이런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1번 방안으로 가야지 2번은 안 된다는 얘기죠. 1번 방안처럼 먼저 땅 돌려받고 내가 옛날에 받은 10억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억을 증액을 더해서 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2단계부터 야 10억 증액된 거 먼저 줘야지 아니면 내가 땅 돌려줄 때 동시에 이행해 줘야지 이걸 항변으로 주장할 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좀 배보다 배꼽이 크죠. 민법 얘기까지 다 해야 돼서.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너무 명확합니다. 자, 1호 사유 필요 없게 된 경우가 뭐냐? 객관적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는요. 자, 사례로 나와서 쫄았을 수는 있는데 답이 좀 뭐랄까.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이걸 난이도 상으로 볼 수는 없는데 답이 이거잖아요. 일단 얘랑 결론이 거의 똑같은 판례가 중요하게 지금까지 강조가 돼 왔고 무슨 판례였죠? 지금 이거 도로잖아요. 결국 사안 요약하면 뭐예요? 도로 주인인데 왜 내 땅을 지자체가 함부로 도로로 포장해서 다른 주민들 돌아다니게 하느냐? 나 그 꼴 못 보겠다. 도로 부지 주인이 땅 아스팔트 다 철거해라. 그리고 도로 땅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라고 청구한 거잖아요. 이거 기존 판례 논리가 뭐였습니까? 권리 남용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그 판례랑 똑같습니다. 다 같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예 철거하고 인도하는 건 너무했다는 거죠. 근데 그 판례 이건 안 된다고 하면서 뭐는 된댔죠? 다른 사람들 다 사용하라고 하되 맨입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 이 토지 소유자 너무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돈으로는 어쨌든 지자체가 물어내야 된다. 이런 결론의 판례가 있었죠. 걔랑 결론 똑같은 거예요. 읽어보면 자 뻔히 주민들 그 땅 사용한 거 알면서 매수했대요. 이것까지 줬죠. 이거 보고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어차피 정답 선지는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고 기존에 있던 판례랑 결론 똑같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냥 3번 찍으세요 라고 하는 출제 의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너무 뻔하잖아요. 알면서도. 찐 사례 문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읽어야 푸는 문제라서 그 점에선 난이도 하는 아닙니다. 근데 읽었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7급 준비하는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래도 읽어볼 만한 독해력은 충분히 되시잖아요. 읽어보면 다른 답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나머지는 그냥 같은 판례에서 결국 3번 내고 싶은데 그냥 곁다리로 다른 거 그냥 껴서 구색 맞춘 거예요. 1번 보시면 자 주민이죠. 주민 입장에선 결국 땅, 도로 안 뺏긴다고요. 나 여전히 돌아다녀도 되니까 4번부터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통행할 자유 있으니까 만약에 이 땅 주인이 철거해라 인도해라 해가지고 막 차단기 설치하고 이러면 야 통행 방해 금지해. 통행 방해 너 금지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소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번 야 땅 주인아 너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 특별한 희생도 아니고 사회적 제약이야. 네가 감내해. 네가 뭐하러 그럼 도로를 샀어. 다른 부지도 많은데 굳이 다 알면서 매수해놓고 뭐 어쩌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건 너무해. 네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제약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죠. 자 16번 가시면 16번에 1번은 뭐 총론에서 워낙 많이 나왔죠. 서울시대 양양사안이고요. 건축협의는 여기서 건축 허가의 실질이 있고 그걸 취소 처분했다는 거죠. 서울시가 양양 상대로 권한쟁의랑
기관 소송하고 싶었는데 사실 요건 따져보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소송, 원고 적격도 인정되고 대상 적격도 인정됐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거 조문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지자체끼리 지금 분쟁이 생겼대요. 그럼 분쟁 조정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행안부 장관이. 자, 이거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분쟁 조정을 했는데 누군가 불만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곧바로 무슨 소송으로 들이받을 게 아니라 그냥 이행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온다? 직무 이행 명령이 나올 거고, 얘에 대해서 기관 소송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특별지자체가 있대요. 이거는 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지자체는 요새 뭐 부울경 연합, 뭐 대전 충청 광역 연합 이런 거 만들려고 하잖아요. 다 막 그 권역을 다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별지자체에 해당되고 뭐 다 법인입니다. 지자체는 법인이고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단체도 다 법인이다. 자, 4번 보시면 4번도 살짝 이거 헌법 사례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조문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부분 학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것만 딸랑 외우고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강론 책을 뭘 보시든 간에 가보시면 지방자치법 5조가 있습니다. 5조가 있고요. 거기 무슨 얘기가 있느냐, 지자체의 명칭과 구역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해서 1항과 2항의 논의가 있고, 이것도 아주 간간히 기출됐습니다. 그리고 3항에 뭐가 있냐면요, 4항에 뭐가 있냐면 매립지 등에 대해서는 4항 1호 보시면, 자, 매립지는 어때요? 바다였는데 갑자기 땅이 됐죠. 이러니까 분쟁이 생겨요. 갑자기 생겨난 땅, 누구나 다 우리 땅 하고 싶죠? 각 지자체가. 이 애매한 거 경계 구역 누가 정할 거냐? 일단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해상 공유 수면, 옛날에 바다였을 때는 해상 경계 기준이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바다까지는 인천 거고 여기까지는 뭐 충청북도 거고 뭐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매립지가 됐네요. 그 해상 경계 기준이 이 매립지 논아먹는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이 새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행안부 장관의 결정까지도 못 받으면 이제 대법원으로 갖고 가는 거죠. 거기까지가 지방자치법 5조의 내용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맥락을 갖추고 4번 선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17번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이게 워낙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할 게 최신 판례도 겁나 많고, 저도 이제 실무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말 문제 많이 됩니다. 근데 좀 타율이 낮아. 우리 수험적으로는 한 문제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온 거고요. 보통은 한 0.5문제 나올까 말까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조금 뭐랄까 이거 어떻게 맞추지 싶긴 해요. 자, 1번은 그래도 좀 풀만했죠.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뭐냐? 과목, 나목, 다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자, 밑줄 쳐놨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그래도 좀 상식적인 문제. 뭐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개인정보 빨리빨리 파기해줘야 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조문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조문 보시면 64조 1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법 위반한 자에 대해서 조치 명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2항에 뭐라 돼 있죠? 지자체,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이 만약에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기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면 우리 소속 기관이 법 위반했네, 중앙선관위가 시정조치 명하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항에 나와 있는 거죠. 1항, 2항을 섞어놓은 겁니다. 글쎄요, 네, 이러면 어떻게 맞추지 싶긴 한데. 자, 넘어갑시다. 18번에 1번은 뭐 최근 기출도 있었죠. 그래서 사무관리라고 나오면 그러면 자, 유익비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아무튼 간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한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민법 얘기입니다.
자, 2번 공권이죠. 자, 우리 행정법세계에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공적으로 돈 달라고 할 권리죠. 자, 행정청이 주면서 야, 일로 와봐. 돈 주는 거 좋은데 100원 줄 거거든? 나중에 20원 더 달라고 하지를 마 라고 하면서 미리 입막음을 시켰대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공적인 권리니까. 사적인 권리면 아파트 10억에 파시고요. 나중에 2억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들 마음이죠. 근데 공적인 권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야 20억 더 주는 게 맞아 라고 하면 주는 거지. 니들이 뭔데 함부로 각서 써가지고 포기를 해. 이런 얘기예요. 3번은 특별 권력관계 파트에서 다루는 판례인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해설 보셔서 뒤에 더 중요한 문장 나오니까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제가 밑줄 쳐놨죠? 자 사관생도 맞아요.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으니까 다른 일반 국민에 비해 기본권 더 제한될 여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점 어디 지키느냐 우리 군무원에도 한번 기출됐죠. 밑줄 쳐놨습니다. 기본권 더 제한될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할 때 여러 가지 헌법상 원칙들이 적용될 텐데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가 방점이에요. 제한될 수 있는데 이 제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가 방점이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자, 4번도 자 누누이 강조했죠. 자, 정부가 있고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공항 공사가 있고 이 공사가 제3자에게 아이고야 또 글씨가 제3자한테 오늘 좀 감도가 떨어지네요. 분필이. 제3자한테 전대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행정재산 사용 허가죠. 허가라고 써있지만 이거 뭡니까? 이거 자체는 특허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얘의 법적 성질을 묻는 게 아니죠. 이 전대 행위의 법적 성질을 물었으니까 얘는 뭡니까? 사인간 임대차입니다. 내가 특허를 통해 독점하고 있으니 독점한 거 갖고 남한테 빌려주든 말든 나의 사적인 영역에 있는 거다. 그래서 달리 이 부분부터 틀린 거죠. 자, 19번 사정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의의만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 자, 1번 맨날 바꿔서 출제할 거라고 예고했었죠. 자, 사정 판결 의의 뭡니까? 일단 어디 갔어? 3번이죠. 처분이 위법해요. 하지만 기각하겠다는 게 아주 특이점이죠. 네 말이 맞는데 기각한다. 무슨 얘기? 유효로 두겠다. 이게 의의니까. 자, 그러면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시는 여전히 뭐다? 처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이유가 뭐다? 이런 얘기죠. 이제 와서 취소하자니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처분시가 아니라 판결시 또는 똑같은 말로 사변종이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2번 직권으로 가능한 것들 주의하라 그랬죠. 집행정지 사정 판결 소송 참가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이송 정도 물론 그 밖에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들 그리고 4번 말도 안 되죠. 덮을 걸 덮어라. 자, 비교해야 될 게 행정심판에서는 일단 취소 심판에서 사정 재결 가능. 근데 우리 소송에서는 취소 소송만 가능하고 다른 거 안 됐죠? 무효확인 소송 안 됐죠? 근데 행정심판에서 뭐도 가능? 의무이행 심판의 기각 재결의 일종으로서 사정 재결 가능. 자, 20번 넘어갑니다. 20번에 1번. 자, 재량 행위라면 일부 취소 안 돼요. 일부 취소 안 돼요. 근데 일부 취소가 된다고 표현할 때가 있어. 재량 행위인데도.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 진짜 일부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보면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끔 이런 표현도 줍니다. 외형상 하나의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처분이 3개인데요. 이걸 공문 하나에 담아서 이것도 1개월 영업정지, 이것도 1개월 영업정지, 이것도 1개월 영업정지다 보니까 한 대 묶어서 3개월 영업정지를 때린 거야. 그럼 진짜 하나냐고. 겉보기에만 하나고 실질적으로는 구분이 된다. 그럼 결국 실질적으로 3개네요. 근데 일부만 위법하면 어떻게 돼요? 3개 중에 하나만 취소하는 게 맞겠죠. 이걸 편의상 일부 취소라지만 이게 진짜 일부 취소입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결론 전부 취소하면 안 된다. 즉 일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위에 있는 이 키워드 때문에 일부 취소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그 일부 취소 아니구나 라는 걸 눈치채셔야 된다.
2번도 이 표현 너무 많이 나온댔죠.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했다. 확정력 발생했다. 무슨 얘기? 불가증력 발생했다. 또 다른 표현.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에서 확정돼도 똑같은 얘기죠. 그때도 불가증력. 뒤에는 없게 되는 것까지. 뒷부분은 무슨 얘기죠? 기판력 얘기죠. 당연히 불가증력 발생했다 그래서 기판력 발생한 건 아니니까 아니다 란 말 나와야 되고, 3번도 맨날 똑같은 날짜로 이렇게 상황 설명하죠. 1월 1일 처분이 나가요. 행정청 차원에서. 당연히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공무원 개개인의 노고가 깔려 있겠죠. 자, 안타깝게도 2월 2일자로 항고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처분의 위법성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원고가 기세 등등해서 이번엔 민사법원 가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못을 문제 삼으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합니다. 여기서 위법성 인정됐으니까 여기 국가배상 청구에서 위법성 곧바로 인정되느냐? 기판력 안 미친다.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에서 개인의 위법성 어떻게 따져야 되냐? 얘 때문에 곧바로 인정된 게 아니라 1월 1일자로 돌아와서 당시에 개인이 진짜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봐야 된다. 자, 어떤 행정처분 1월 1일. 항고소송에서 취소 2월 2일. 나중에 국가배상 어쩌고 나오는 게 지금 4월 4일자 얘기입니다. 기판력으로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1월 1일자로 돌아가서 고의과실 법령 위반인지를 봐야 된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그걸 봅시다. 마지막 해설 봅시다. 자, 나름 최신 판례인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해설 보시면 4번 선지 양가로 1번, 2번이 있고 법조문 있죠. 양가로 1번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행정절차법에서 처분, 문서주의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근데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죠.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아이 됐고 야 우린 문서로 안 할게. 우리 좀 특이할게 라고 하면 당연히 개별법이 우선이에요. 자, 양가로 1번 읽어보면 다른 법령 밑줄 쳐놨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죠. 자, 그러면 그 법조문 봅니다. 박스에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돼 있죠. 마지막 사망 뭐로 돼 있죠?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매겼대요.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공표하겠대. 공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양가로 2번이 이에 대한 해석이 양가로 2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 평가 등급 부여 결정 처분을 하면서 원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별법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것도 문서주의해야 돼. 공문을 써다가 제 어린이집에 보내줘야 돼. 그런데 이를 처분 상대방의 원고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 안 했대요. 절차적 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방금 보고 온 영유아 보육법 제30조 3항에서 뭐라 했어요? 공표할게. 우리는 한 명 한 명한테 문서로 써서 이거 송달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올릴게. 문서주의 안 할게. 홈페이지에 공표할 테니까 알아서 네가 그거 보고 우리 평가 등급 완전 망했구나. 네가 와서 알아서 깨달으면 돼. 라고 개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공문 빳빳한 거 집에 안 보냈대요. 네이버 전자문서로 격식 차려서 우리 남자분들 예비군 민방위 갈 때 네이버 전자문서로 맨날 알림 오잖아요. 그렇게 격차를 안 줘도 홈페이지의 개별법에 따라 공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문서주의 위반은 아니다. 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홈페이지 통해서 공표를 했대요.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이라는 개별법. 절차적 하자,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 하자 뭐다? 문서주의다. 문서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문제 해설 다 했는데요. 정석적인 출제라고 보여요. 메시지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국가직 7급은 아무래도 피셋이 있다 보니까 5급 하시는 분들하고 풀이 좀 겹치고 상대적으로 지방직 7급은 아직 피셋 도입 안 되다 보니까 9급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도전적인 의미에서 7급 병행하는 경우가 국가직 7급에 비해는 조금 그런 특성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행정법만큼은 총론 어차피 9급 준비하시면서 하셨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안 낼게요. 다만 강론을 20문제 중에 한 5문제 내니까요. 그 중에 한 2-3개는 조금 뭐랄까 지엽적인 거 낼 거거든요. 이것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한 85, 90은 맞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출제한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시험을 잘 보셨든 아니면 좀 기대에 못 미쳤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해드렸듯이 이 선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원래 조문이나 원래 기본서 관련 부분 돌아가서 어떤 맥락에서 이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게 그게 이제 실력을 상승시키는 지름길이거든요. 그 과정이 귀찮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1월 달에 또 추가 채용에 도전하신 분 있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